협력사회, 협력사회. 공정함이 사회적인 공유의 조건이다. 에모리 대학교의 프란스 드발은 두 마리의 원숭이를 대상으로 작은 돌멩이를 우리 안에 넣은 다음에 돌멩이를 가져오면 보상을 로 오이를 주는 실험을 했는데, 오이가 원숭이의 가장 매력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두 원숭이 모두 보상으로 오이를 받았다. 이후에 한 원숭이만 보상을 받고 오이 대신에 포도를 주는 실험을 했다. 포도는 원숭이에게 훨씬 더 좋은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오이를 보상으로 받던 원숭이가 화를 내고 오이를 던져버리는 행동을 보였다. 오이가 없는 것보다 오이라는 가지는 것이 낫다는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비합리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동 양상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계획에서 관찰된다. 그 이유는 이들이 협동적인 동물이며 지속적인 함께 일할 때 동료들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실험은 같은 조건에 있을 때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협력적인 사회를 만드는 원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 실험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했을 때 원숭이에서 관찰된 그가 매우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원숭이에게는 볼 수 있으나 계획에서는 볼 수 없는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다른 원숭이가 포도를 받지 못하면 포도를 받았던 원숭이도 포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관찰된 것이다. 때로는 보상 그 자체보다도 공정성이 공동체 생활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행동은 사회적 갈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원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기 전 수백만 년 전부터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감각은 오늘날에도 상당히 주요한 시소점을 가진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혜택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회를 유지하는데 매우 좋지 않은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함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단서이다. 공정함은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받는다는 의미와 함께 잉여 자원이 있을 때의 사회 구성원이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간은 사회가 공정하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 공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며 불공정한 것을 보면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우리 대부분은 평등의 개념에 익숙해 있는데 흔히 평등한 기회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일한 자원과 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등한 조건만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두 마을에 똑같은 약과 설비 같은 수준의 의료진을 갖춘 보건소를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한 마을의 보건소는 두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은 보건소에 갈 교통수단이 없거나 처방을 받아도 약을 살 여유가 없을 수 있다.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지만 이용자가 저한 조건이 달라 혜택과 불균형이 나타난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불공정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할 수가 있다. 이 사례에서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필요에 따라서 차원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마을에는 보건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동 진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하여 보건소에 갈 수 있게 할 수가 있다. 물론 능력이 많거나 노력과 기회가 큰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타당하다. 능력대로 보상받거나 노력만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도 한다. 능력이 각 개인에게 무작위로 주어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기회를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능력에 대한 큰 보상을 해주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공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 보이는 이 생각도 공정한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편향되지 않도록 태어날 때부터 무작위적으로 분비되어야 한다. 또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희소한 재화나 자원을 얻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사회적인 기본 구조 속에서 이미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가 형성되어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삶을 누리는 수준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여건이 좋지 않은 집단에 속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울어진 눈동의 한쪽 불리한 쪽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불리한 쪽이 불공정에 대한 이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만 세력들이 또한 단합하게 되고 그렇겠지요. 협력 사회는 자연 선택이 되어졌다. 협력 사회는 협력을 하자는 거지요.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불공정한 사회는 계속해서 삐그덕거리고 또한 반대적인 또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협력적인 사회는 자연 선택이 되어졌다. 공동체 사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이나 기술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매우 낯설어하거나 배척당하여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남성의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잘라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긴 머리 상투로 지냈는데 1890년에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고 서양식 머리를 하라는 내용으로 고종이 칙령을 내리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말했듯이 당시에는 부모로부터 해선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 전국적으로 반대의 어려움이 컸지만 1900년 이후에 남자의 단발은 전국 각지로 보급되고 1920년대 여성 단발도 시작이 되었다. 단발과 같이 새롭게 들어온 문화는 상투와 같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문화에 비하여 위생에 좋고 머리 감기가 편리하며 실용적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널리 퍼졌고 결국 사회의 주된 문화가 되었다. 이처럼 공동체가 집단 규범에 순응하고 있다가도 새로운 변화를 수행하고 다시 사회적인 조화를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은 인간 사회가 매우 독특한 발전 기전이다. 선행 인류의 사회가 침대지나 보노보와 같은 다른 영장류의 사회와 비슷했음에도 어떻게 인간은 더 크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갔을까? 사슴과 토끼 사냥을 비교해보면 협력의 이익을 잘 알 수가 있다. 토끼는 혼자 잡을 수 있지만 사슴에 비해서 좋은 음식은 아니다. 반면에 사슴은 더 좋은 음식이지만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다.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토끼 추적을 중단하고 협력하여 사슴을 잡은 다음에 전리품을 공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사회적인 집단의 발전을 보면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어낸 작은 집단 간의 문화적인 누적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집단 간의 경쟁에서 보다 높은 경쟁 능력을 갖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누르고 선택되어 큰 집단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앞선 협력적인 사회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연선택은 친사회적인 태도를 가진 유전자를 선호했을 것이다. 사회적인 포유류도 협력을 하지만 주로 가까운 친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대개는 분업이나 거래처럼 보다 발전된 협력은 볼 수 없고 단순한 의사소통에 기반한 원시적인 협력에 그친다. 또한 약한 계층은 보호받지 못하고 강자가 두려움이 없이 이익을 얻는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사실 유전적인 적응에 의한 자연선택만을 생각하면 사람도 강한 개체가 이익을 얻는 의지적인 사회를 이루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도덕체계를 갖춘 훨씬 발전된 사회를 이루게 된 것은 문화적인 적응과 같은 또 다른 자연선택, 문화적인 환경선택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문화가 공동체 안에서 언어를 바탕으로 누적되면서 공동체 간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수준 차이가 나타나고 이런 차이는 공동체 간의 유전적인 변이를 증가시킨다. 수렵지 줍시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고 유지 발전하는 것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이타주의가 확산되면서 발전되었기보다는 사기꾼을 사회적으로 선택해서 제거함으로써 나의 손해를 방지하고 이렇게 협력 성공적인 관습 규범 제도 등을 만들게 되어졌다 라는 거죠. 사기꾼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감시와 공유사회 도덕체계 너무 엄격해서 감시가 일성화된 사회는 성숙한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공리 벤담은 18세기에 파노프티콘이라는 제수 수감소를 설계한 바 있다. 건축물을 감시자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빛을 이용하여 감방에 있는 모든 제수들을 들여다볼 수 있지만 감방에 있는 제수들은 감시자를 볼 수 없는 형태다. 따라서 제수들은 항상 감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벤담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부담감을 이용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러한 건축물 구조가 크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파노프티콘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는 인간이 가진 사회적인 적응의 측면을 지나치게 이용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미셸 푸코 역시 파노프티콘을 두고 이러한 감시를 통해 권력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축적한 지식을 이용하며 지식과 권력은 서로를 강화해 간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감시받는 사람들이 규율의 위협을 내면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게 하여 현실에 순응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한다. 푸코에게 파노프티콘은 규율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권력과 지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은유였다. 오늘날 기업과 정부가 지식 정보를 이용하여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제해 나가려는 양상도 파노프티콘과 같은 감시 체계를 은밀하게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권력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됨으로써 누구나 감시망에 노출될 수 있는 평등화된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은 인식하고 스스로를 규범과 규율에 맞춰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현대적인 사회의 모습인 것이다. 감시제도, CCTV 등등으로 막루 이런 것으로 이러한 감시 도구가 훨씬 더 철저하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감시 도구가 인터넷이다. 벤담의 파노프티콘과 CCTV는 자신이 노출되어 감시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온라인에 연결되어서 정보 교환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감시는 마치 사적인 공간이 있는 데서 노출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내며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지만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 느끼는 것만큼 데이터를 자신의 일부러 느끼지를 않는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심박수, 심전도, 혈압과 같은 개인정보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라 동의를 거치 않은 채 내가 원하지 않는 누군가 들여볼 수가 있다. 파노프티콘의 중앙망로에서 빛을 비추어 감시하는 것 같다. 만일 나의 생활습관이 사회의 규범에 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을 해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나의 삶에 끼어들 태세를 갖추고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의 감시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감시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연결된 사회를 향한 사용자 중심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정보 교환을 위해서 분산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성하고 저장하거나 제어할 때 각 개인이 액세스와 정보 제공 권한을 갖는 방식이다. 데이터에 대한 개인 권한이 강화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연결되는 사회는 구성원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개인은 사회적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만 한면으로 자신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파노프티콘의 목적은 중앙감시체계를 이용하여 시민을 순응하려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전략은 각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을 참여적인 주체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 공유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